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의례의 법제화와 장례 산업의 발전입니다. 조선시대 이후 오랫동안 불교의 승려 등 극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이 땅에서 행할 수 없었던 화장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다시 자리를 잡은 이래 일본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이나 결핵과 같은 전염병 등으로 화장할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도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땅에서 화장하는 이들이 점차로 늘어났고 1945년 8.15 광복으로 일자가 물러난 뒤에도 화장 제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1960년대에 높은 유아 사망률과 함께 일찍 세상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인하여 서울의 화장률이 50%에 육박한 적도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의 주된 장법은 매장이었습니다. 196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묘지 공원을 흉내낸 공원묘지라는 것이 비온 뒤의 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1973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례식장을 영업하기 시작하는 등 변화가 많았으나 묘제와 유교식 장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묘지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화장이 증가하면서 납골문화라는 이질적인 문화가 등장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2일자로 공포된 미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조선 총독부 시절에 제정된 취체 규칙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1961년 군사 쿠데타 정부에 의하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장례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정부는 군사혁명 1년간의 업적이라는 책에서 불과 1년여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500건이 넘는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당시에 법안 작성에 참여한 위원들 거의 모두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나 조선에서 일본식 법률 교육을 받고 실무에 종사하던 이가 아니면 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제목과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본문까지도 당시 일본 법률과 거의 일치합니다. 전후의 일본 법률을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과 관습을 담아야 할 풍속에 관한 법률이 우리를 지배하였던 나라에서 들어옴으로써 장례 용어가 외색을 강하게 띠고만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은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 준칙이라는 권고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일제는 강압적으로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남의 이목을 의식한 허례허식은 광복 이후에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건전한 가정의례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6년에 재건운동본부가 표준의례를 제정하고 1961년에 보건사회부가 표준의례를 공포했지만 의례를 법률로 통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박정희 정부가 1969년 1월 16일에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3월 5일에 가정의례 준칙을 공포한 다음부터입니다. 이 법은 양면성을 띠는데 법률로 공포된 이 법은
가정의례가 실정법으로 규제를 받도록 되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단속하거나 처벌하고 강제하는 내용이 없는 권고적이고 훈시적인 법률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가정의례 준칙 공포에 즈음하여 이러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1934년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의례 준칙과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이목을 두려워한 허례허식을 벌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당시 우리 사회에서 의례를 빙자한 뿌리 깊은 병폐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둘째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앞두고 국민 총화를 모으기 위하여 우리 민족에게 의례 준칙을 강요하였듯이 박정희 정부는 고국 근대화 과업 수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정의례 준칙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훈시적인 법률에 머무르던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은 1973년 유신 정권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합니다. 특히 이 법은 허례허식을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강제성을 보유하였습니다. 의례를 국가가 좌지우지하던 전 근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른바 효율성이라는 것을 앞세워 한 가정을 중심으로 거행하는 의례를 법률로 규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강제성을 띠자 상가에 조화를 10개 이상 진열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상주가 고인을 애도하는 것보다 진열된 조화의 숫자를 세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 희한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오늘날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 큰 영향을 준 중대한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경성부가 처음으로 운영한 신당리 화장장부터 광복 이후에 서울시립 홍제동 화장장에 이르기까지 화장장에는 제장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화장하기 전에 고별의식을 거행하던 장소였지 장례를 치르는 장소, 곧 장례식장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성부와 같은 도시들이 번성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집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을 보조해주고 장례용품을 빌려주는 장의사 영업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말해서 자기의 집에 있는 방에서 임종하지 않으면 객사라고 하여 시신을 집 안으로 들여와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동구 밖에 차이를 치고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970년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는데 이 점은 장례 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틈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미풍양속인 마을 공동체의 상부 상조 전통과 가족과 가까운 혈족을 중심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관습은 장례 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아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원로나 일족 가운데에는 장례와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상주는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별 문제 없이 장례를 거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 문화가 등장하면서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의 특성과 구조적인 제한으로 장례를 거행하기에 부적절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이 땅에 등장한 장의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 도시의 장례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이 발전한 것도 장례 산업을 태동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 가족에게 의사가 집으로 모셔가 편안하게 보내드리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마지막까지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객사한 다음에 집으로 모셔가 장례를 거행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밖에서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경우는 병원 부석의 시신 안치실 옆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장례를 거행하던 것이 바로 병원 부설 장례식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필요는 1973년 3월 13일자로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장의에 소용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뒤에 장의사들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장례식장과 유사한 행위를 하던 병원 영안실들은 장례식장의 위치는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명시한 시설 기준 때문에 합법화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적인 제약 외에도 아직은 장례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가정과 가족 중심의 장례에 익숙한 이들은 객사한 이의 장례나 치르는 곳으로 인식되던 영안실에서 가족의 장례를 거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임종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이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므로 장례를 거행하면 중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고 보건사회부는 불법 장례식장인 병원 영안실을 엄단한다,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의 변화로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거행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이 영안실의 바가지 상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곳, 그리고 엄청난 떼돈을 버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 3월 16일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례식장의 위치는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을 것,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병원 부설 영안실을 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장례식장이 도심지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실제로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1993년 7월 7일 법 시행령에 장례식장의 시설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다음부터입니다. 1990년대에 정부의 전문 장례식장 육성 방침을 따라 지방의 중소도시에 장례식장이 건립되었고, 병원부설 장례식장에서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장례 산업은 번성하였지만 동네 장의사들은 줄지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텔레비전과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는 상조 회사의 상조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한자 문화권을 통틀어 예로부터 쓰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일본 상조업계를 모델로 하여 1982년 4월에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0년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상조업체들이 생겨났는데 오늘날은 일본의 상조 서비스를 모델로 일본식 장례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00여 개 업체가 60여 명의 회원을 상대로 영업하고 2017년에는 483만 명이나 되는 회원과 4조 2천억 원 규모의 큰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상을 먼저 치르게 한 뒤에 대금을 지불하는 후불 상조회사까지 등장하여 상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창하는 것과 비례하여 도처에서 돈으로 인해 생겨나는 추잡한 잡음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여 유골을 그릇에 담아 모셔두는 장법을 납골장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죽은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죽은 이와 산이의 관계를 생전과 동일시하여 죽은 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을 주로 따르던 이들이 사고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시신을 화장하여 산이나 물에 산고라는 장법도 널리 퍼지고 현대에 와서는 연구차로 시신을 묘지로 운구하여 매장 절차만 유교식 장례를 따르고 그 밖의 예식은 그리스도교나 불교식을 따르는 절충적인 장례가 흔해졌습니다. 화장이나 절충적인 장례의 보급에는 종교나 사상에 따른 생사관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묘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에 다다르고 가격 또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국가의 경제에서도 묘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을 급격하게 잠식하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묘 면적을 최소화하는 사각 평분묘 설치나 시한부 매장 그리고 무연고 묘지 재개발이 거론되었으나 면적 축소에는 한계가 있고 신설 묘지를 억제하는 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식 밀집 묘지와 화장한 뒤에 분고를 살포하거나 화장한 뒤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 등이 거론되었지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이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의 정서가 콘크리트 건물에서 영면을 의미하는 아파트식 묘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묘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장한 뒤에 분고를 살포하는 것인데 조상의 묘를 성묘하는 전통과 부딪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묘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민 정서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화장한 후에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납골 묘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지하에 안치하는 납골 묘지는 매장 형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봉안당의 허탈감을 덜어내고 성묘를 가능하게 하여 후손들의 효행을 충족시키며 묘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봉안당에 모시는 방법과 납골 묘지에 안장하는 장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가톨릭 교회의 화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